안녕하십니까. 실전경매 노하우 앤손입니다. 오늘이 143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대금 납부와 관련한 담보 책임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찰만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낙찰 후에 대금 납부에도 명도 과정까지 많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강의를 잘 들으시고 뒤처리까지 깔끔하게 하신다면 낙찰 후에 생길 수 있는 손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경매부동산의 하자와 담보 책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낙찰자와 이와 관련됐을 때 그 구제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낙찰받은 부동산이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여러 가지 하자가 있다면 과연 어떻게 처리되는가? 이 시간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매가 아닌 일반 매매에 있어서도 매매 계약을 성립하고 난 이후에 매수자가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기 전에 매수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여러 가지 하자가 생겼을 때는 이 계약을, 매매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대금을 감액하거나 또는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이러한 이론이 성립합니다. 이러한 이론을 경매에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것이 하자 또는 담보 책임의 문제입니다. 역시 낙찰받은 사람이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기 전에 소유권의 일부가 타인의 것이거나 또는 멸실이 있다거나 수량이 부족하다거나 또는 제한 물건이 설정되어서 결국 낙찰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역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거나 아니면 대금 감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논리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낙찰받고 자연재해가 생겨서 토지가 유실되었다거나 또는 건물이 파손되었다거나 화재도 있을 수도 있죠. 화재가 나서 이것이 화재라는 것이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낙찰은 받았는데 대금 납부하기 전에 이러한 책임질 수 없는 어떤 사유가 발생했다면 이 낙찰이 없던 걸로 해야 되겠죠. 또는 감액이나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담보 책임의 이론입니다. 자, 이러한 책임에 대한 이론은 지금 말씀드린 계약이 없었던 해제한다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거죠. 불허가를 내려달라는 이러한 내용도 되겠습니다. 이미 허가가 났다면 허가를 취소해달라. 자, 이것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대금을 납부하기 전이라면 감액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대금을 이미 납부했다면 그 중에서 일부를 또는 전부를 반환해 달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러한 이론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낙찰받은 물건 중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안 생기는 게 좋겠지만 또 안 생긴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론조차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자, 하자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자에 대해서도 이 하자라는 것이 경매 대상인 부동산의 여러 가지 권리나 지금 말씀드렸던 수량이나 이런 쪽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 외에 절차상의 하자도 있었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하자가 만약에 무효인 사유라면 무효인 사유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경매를 신청한 채권을 다 변제를 해버렸다든가 아니면 애당초 그러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 또는 저자상의 하자로서는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고 경매가 시작되었다는 것과 같은 이러한 무효인 사유는 대금을 납부했다 하더라도 계속 무효인 것이 됩니다. 그런데 무효인 사유가 아닌 보통의 하자인 경우에는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를 해버리면 이것은 하자가 없는 상태로 되어버리죠. 그래서 그것을 치유가 되었다라고 전에 표현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경매 물건의 하자나 담보 책임은 좀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이론을 여러분에게 충분히 말씀드릴 정도는 아니 되고요.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말씀을 드리고 이에 해당되는 사례들이 몇몇 있어서 그러한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사례를 같이 보실까요? 경기도 용인시에 전원주택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대지 987평방미터 그리고 건물 151평방미터 일괄 경매입니다. 자, 이것이 2006년 9월에 2억 7,400에 감정이 되어서 여러 차례 유찰이 된 다음에 1억 6천에 한 번 낙찰되었다가 대금 미납이 되고 최종적으로 2007년 3월에 1억 4천여만 원에 낙찰이 되었었습니다. 저도 여러 번 갔었었는데요. 제가 여러 번 간 것은 유치권하고 관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전원주택에 유치권이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 현장에 갔을 때 아무도 점유하지 않고 있었고 물론 자물쇠로 잠겨져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유치권으로 신고한 내용이 알루미늄 샷이나 유리창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것이 공사를 했다 하더라도 금액이 과다하게 계상된 게 아닌가. 결국 유치권은 허위일 가능성이 커 보였습니다. 자, 여기가 전체적으로 골프장이 있는 북쪽에 전원주택 단지고 이것이 단지 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래쪽에서부터 약간 이렇게 완만하지만 경사가 졌어서 좀 뒤쪽에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죠. 저는 유치권과 관련해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 해서 2번, 3번 정도 실제 답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7년도 초에 낙찰된 이후에 화재가 났었습니다. 그렇다면 화재가 나서 이 주택이 경매 대상인 주택이 멸실되었다면 이것은 불허가 또는 대금 감액, 대금 반환의 사유가 된다는 거죠. 아래쪽의 내용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등기부상으로는 깨끗하고요. 단지 유치권으로 해서 1억 200이라는 금액이 신고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위장의 가능성, 허위의 가능성이 컸었습니다. 여기에는 나중에 화재에 대한 기록이 나오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화재가 났다면 법원에 감액이나 대금 반환의 신청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렇게 낙찰자가 신고한 기록은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 화재가 난 사건이죠. 사진입니다. 앞에 사진은 제가 누군가가 낙찰받기 전에 가서 직접 찍었던 사진이고요. 이것이 낙찰되었다가 대금 납부를 포기하고 다시 재경매를 하기 전에 두 번째 갔을 때 제가 역시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결국 토지와 건물이 모두 경매 대상이었는데 이 건물이 못 쓰는 걸로 되었다면 이 건물에 해당되는 금액을 결국 감액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소유권을 취득하고 낙찰자가 완전히 이것을 점유한 상태라면 화재도 낙찰자의 책임이 되겠지만
대금을 납부하기 이전에 이러한 화재가 났다면 그것은 매수자가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감액이나 대금 반환 또는 낙찰을 불허가하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하자와 담보 책임에 대한 이론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를 몇 가지 더 보겠습니다. 양평군 강상면의 임야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구분 소유권과 관련해서 이미 한번 소개해드린 사건입니다. 제일 위쪽에 보시면 토지 임야가 지분으로 경매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2523평방미터. 그렇다면 낙찰자는 2523평방미터 지분이 남아 그런 면적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이 사건은 그 면적이 낙찰자의 소유가 아닌 겁니다. 세 필지가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계산해보면 위의 면적이 나오지만 사실상은 구분 소유적 공유이고 이것은 1322평방.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만 1344평방미터. 그러니까 3-96번지 2평수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실제 낙찰자는 1344평방미터의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보시면 2523으로 되어 있습니다. 큰 면적의 차이죠. 이것은 계산상의 착오인데 초기의 법원의 기록은 이런 면적이 경매 대상이라고 되어 있다가 사실 중간에 변경이 되어서 아까 실제 낙찰된 1344평방미터가 경매 대상인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구분소유적 공유이고 결과적으로 이 면적이라 하더라도 저렴하게 낙찰받은 거여서 일단 대금을 납부했는데 대금 납부 후에 이 면적이 잘못된 것을 가지고 제가 법원에 시비를 걸었었죠. 보실까요? 자, 여기 보시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낙찰 대금의 일부를 반환해달라고 청구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에 법원의 기록 수량이 잘못됐으니까 모자라는 면적만큼 내가 돈을 돌려받겠다라고 법원에 신청한 내용인데 결론은 기각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중간에 그러한 면적에 대한 내용을 변경시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거였죠. 저도 물론 1344평방미터가 경매 대상인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혹시나 일부 돈이라도 돌려받을까 해서 법원에 신청해봤던 내용입니다. 사실 이 내 주장이 맞다면 이것은 대금 감액이나 반환의 이 사유가 충분히 되죠. 다음 사건을 말씀드리죠. 경북 경산시에 대지가 경매로 나왔네요. 75평방미터의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감정가 2,300여만 원에 최종적으로 1,100만 원에 낙찰된 사건인데요. 아래쪽에 기록을 보면 토지가 경매 대상이고 제10회 건물은 모두 매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를 보면 등기부는 여기 같은 채무자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기부상에 있는 이 건물이 멸실된 거죠.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등기부상 내용에 건물은 멸실되고 30년 전에 새로 허물고 현재의 건물을 신축하였다. 그러니까 이 건물은 경매 대상이 되지 않는 거죠. 현재 경매 대상은 토지만 경매 대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등기부가 있는 이 건물이
경매 대상으로 되었다면, 경매 대상으로 되고 낙찰자는 이 건물을 포함해서 낙찰을 받고 대금을 납부했는데, 대금 납부 이후에 현장을 가보니까 이것이 멸실된 것을 나중에 알았다면 그때는 대금 감액이나 대금 반환의 사유가 된다는 거죠. 이 사건에 있어서는 가정을 제가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사건을 볼까요? 포항시에 주택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조그만 토지와 건물입니다. 6,900만 원에 감정되고 4,300에 낙찰이 되었는데요. 토지의 그림을 좀 볼까요? 다소 희미하긴 합니다만 조그만 이 토지, 도로변의 토지가 경매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웃의 토지가, 이웃의 건물이 이 토지를 침범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보실까요? 토지 중에서 일부가 타인이 점유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점유이지 타인이 소유하는 것은 아니니까 결국 법정지상권의 문제이거나 아니면 불법적으로 침입한 저 건물을 뒤로 물러나게 하는 문제지, 이 경매 대상인 부동산의 수량이 모자라는 것은 아니니까 이것은 하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이러한 타인이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이미 법원의 기록에 밝힌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자로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은 낙찰 불허가나 대금 감액이나 또는 대금 반환의 사유가 되지를 않습니다. 다음 사건을 볼까요? 경기도 동두천시에 상가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제법 큰 상가인데요. 감정가가 6억 2천이고 2008년 6월 현재 2억 300까지 가격이 많이 유찰된 사건입니다. 아래쪽의 기록을 볼까요? 등기부상 2006년 7월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같은 날 이렇게 건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의 점유자가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점유자의 금액은 무려 7억이나 됩니다. 경매 대상인 상가와 그 부근에 있는 옆의 상가를 모두 합해서 공동 점유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큰 금액의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기록에는 사업자 등록이 미상으로 나오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 사건을 낙찰받은 이후에 점유자의 사업자 등록이 건저당보다 앞서서 만약에 대항력이 있다면, 대항력이 발생한다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부담해야 될 수도 있죠. 그때는 이것은 불허가 사유가 되고 법원의 기록상의 하자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택의 임차인에 대해서는 우리 입찰자들이 조사를 할 수가 있지만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는 조사할 권한이 없으니까 법원의 기록만 믿고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원의 기록에 잘못이 있어서 낙찰자가 뜻하지 않은 부담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불허가 사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이 미상인 이 기록은 여러분이 법원의 기록을 그대로 믿고 들어가셔야 되고, 만약에 그 기록이 잘못되어서 여러분에게 불척의 피해가 있다면 그것은 불허가의 사유가 된다고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화성군에 공장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토지 면적이 아주 크네요. 4,990평방미터, 건물이 2,878평방미터네요.
2006년에 25억 정도의 감정이 되었고 2006년에 이게 18억 7천만 원 정도의 낙찰이 되었습니다. 아래쪽에 기록을 보겠습니다. 토지 공장 용지라는 것이 있고요. 건물이 여러 개의 건물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공장에는 기계기구가 있죠. 그 금액이 적지가 않습니다. 무려 4억여 원이 됩니다. 기계기구에 대한 리스트는 감정평가서에 모두 나열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서에 나열되어서 감정이 평가된, 그래서 경매 대상인 이 기계기구 중에서 낙찰자가 현장을 점유하는 시점에서 분실된 게 있다면, 행방불명이 된 게 있다면 당연히 그 기계에 대해서는 감정가를 따져서 대금의 감액을 신청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 이 사건에서 낙찰자는 리스트에 올라간 기계 중에서 분실된, 없어진 기계에 대해서 감액을 신청한 기록이 나옵니다. 같이 보실까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감액을 신청했습니다. 여기서 감액은 기계기구가 없어진 거에 대한 거죠. 이 감액이 감정평가액을 그대로 감액을 신청한 건지 아니면 감정평가액을 낙찰가의 비율로 낮춰서 감액을 신청한 것인지는 제가 분명하게 알지는 못하나 어쨌든 기계가 없어진 거에 대한 감액 신청입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건물이 있는 것처럼 나타나서 낙찰을 받았는데 결국 건물이 없어졌다. 또는 이 내용처럼 기계가 없어졌다면 낙찰자로서 당연히 대금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감액을 요구하거나 불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이 감액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여기에 그 자료가 더 이상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음 사건을 보죠. 충남 보령군에 걸린시설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감정가가 최초에 2억 3,400이었는데 많은 낙찰과 대금 미납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것으로 이렇게 추산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6,200만 원에 낙찰이 되었네요. 아래쪽에 보면 이 부동산이 여러 차례 대금 미납하거나 이렇게 포기한 내용은 여기에 나옵니다. 경매 대상인 이 건물과 제시외 건물이 건축물 관리대장상 위반 건축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된다는 것인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의 이행강제금은 낙찰자의 부담이 아니라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부터는 이 불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죠.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 게 아닌가. 그래서 저 건물을 합법적인 건물로 만들거나 아니면 철거해야 되는 부담을 안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경매 절차상이나 권리를 나타낸 내용에 있어서 하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것을 공지에서 알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공지되지 않았다면 낙찰자는 이러한 사유를 법원에 주장하고 낙찰 불허가의 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문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철저히 법원의 자료에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철저히 조사를 하시는 것이고 만약에 낙찰을 받은 이후에 이것이 드러난다면 낙찰 불허가를 주장을 하셔야 되겠죠.
자료를 보실까요? 전라북도 익산시에 근린주택이 경매로 나왔네요. 189평방미터의 토지 건물 일괄 경매입니다. 2006년에 4억 4,700에 감정이 되고 2007년 3월에 1억 5,100만원, 감정가에 비해서는 아주 저렴하게 낙찰이 된 사건입니다. 왜 이렇게 저렴하게 됐는지 그림을 좀 보죠. 외관은 좀 낡은 듯합니다. 지은 지는 오래된 것 같고요. 보통 이게 분홍색이 나오는 것이 상업지역이죠. 상업지역에 좀 들어가 있네요. 이런 내용이 좀 중요합니다. 도로가 좀 좁은 편이고 도로와 접하는 앞쪽이 좀 좁죠. 뒤로 이렇게 넣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상업지역이긴 하나 앞에 도로하고 접하는 쪽이 적어서 가치가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기록에 보면 일부 타인이 점유하고 되어 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것이 뭔지 확인을 좀 해야 되겠죠. 건물은 4층 건물이고 제시외의 옥탑도 경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옥탑이 사진상으로 보면 좀 불법 건축물의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만약 입찰자라면 저 옥탑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거를 미리 좀 판단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임차인에 대한 기록은 등기부도 그렇고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97년에 등기부가 소유권 이전이 된 이후로 현재까지 여러 분 소유자가 바뀐 거는 있습니다만 특별한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임차인 역시 모두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저렴하게 낙찰이 됐는지 감정평가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옥탑도 포함해서 감정을 한글로 나타납니다. 옥탑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옥탑의 소유자 미상의 제10회 건물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옥탑이 이 부합물로 감정이 되어 있으니까 부합물이고 감정평가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낙찰자의 소유가 되는데 문제는 이게 불법 건축물일 경우에 그 불법에 대한 부담도 낙찰자가 짊어져야 되겠죠. 아래쪽에 좀 더 보겠습니다. 번화한 상가지역이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일부 부지를 타인이 점유하고 있다라는 내용은 이 내용은 따로 지적도를 발급받고 현장을 측량까지 해서 과연 누가 어느 정도 어떤 권리로 점유하고 있는지는 따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법원의 자료에는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으로 봐서는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고 일부를 타인이 점유하고 있다는 것은 다소 감가의 이유가 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특별히 이렇게 가격이 저렴하게 낙찰될 만한 원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것이 4억 4천만 원에 감정되고 1억 5천에 낙찰이 되어 있는데 문건 접수 내역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화재가 있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보실까요? 배당 배제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그 아래쪽에 배당 배제를 임차인 김 씨가 동의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옥탑의 점유자입니다. 옥탑의 점유자가 임차인으로 신고했다가 채권은행에서 배당 배제를 신청하고 또 임차인으로 주장한 김 씨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낙찰자하고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 되겠죠.
낙찰자는 소유권만 취득하면 되니까요. 그 아래쪽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군산소방서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그 아래쪽에 경찰서에 사실 조회했다는 기록, 그리고 최고가 매수인이 낙찰 대금을 감액해달라는 신청을 또 했네요. 2번 했었습니다. 소방서의 사실 조회에 대한 회신도 있었고요. 자, 이것으로 봐서는 화재가 있었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건물의 화재로 인해서 재산적인 가치가 감소되니까 낙찰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한 화재니까 낙찰대금에서 화재로 인한 부분, 손해만큼을 감액해달라고 청구한 거죠. 이와 관련해서 법원에서는 배당기일을 늦췄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2004년 3월 달에 낙찰되고 4월 달에 대금 지급 기일이 지정되고 정상적으로 한 달 정도마다 이렇게 지정이 되고 배당기일도 당초에는 배당기일이 5월로 지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3월에 낙찰되고 4월에 대금 지급, 5월에 배당, 일반적으로 한 달 정도의 기간을 주고 그렇게 날짜가 정해졌는데 이 5월 16일 날 배당을 하기로 했던 당초의 내용을 11월로 미루었습니다. 여기 기록이 나오죠. 역시 앞에 있던 대금 감액하고 관련해서 5월 달에 배당을 미룬 것이 실제 낙찰자에게 대금 감액을 승인해 준 게 아닌가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입장에서도 여러분들이 감정평가서를 믿고 입찰을 하였는데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기 전에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 불리한 내용이 드러난다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감액 또는 대금 반납 또는 불허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구제를 법원에 신청해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셔야 되겠습니다. 경매부동산의 담보 책임은 수량이 부족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제한 물건이 존재하는 등으로 낙찰자가 완전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매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이때 법원에 대해서 낙찰 불허가 또는 낙찰 허가가 난 것을 취소해달라. 대금을 납부하였다면 반환해달라. 그리고 감액 청구 등을 신청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